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1장 기업의 국제경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입니다. 기업의 국제화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업의 의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 국제기업 활동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는데 이를 국제경영 또는 국제기업 관리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상 지역이 다르겠죠. 국내 기업은 우리 국내에 있어요. 우리 한국이라면 한국에 있겠죠. 그렇다면 국제 기업이라면 해외 진출했으니까 해외에 있겠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베트남에 있겠죠. 경영 참가자의 구성이 다르다. 국내 기업이라면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이 있는 거겠죠. 한국 사람이. 근데 만약에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BMW 코리아 한국에 있어요. BMW가 한국에 지점을 내게 되면, 영업점을 내게 되면 그럼 사장이 누가 하느냐? 예전에는 처음에는 독일 사람 또는 미국 사람 와서 대신 관리했겠으나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BM 코리아 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중국에 진출해서 국제 기업이 되면 그럼 사장은 누가 하나요? 한국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중국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기업 구성 요소 공급원이 다르다. 구성 요소 공급원이 다르다. 또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은 당연히 구성 요소 공급원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업 관리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세계성, 특별한 계획성, 기동성, 능동성, 적응성, 특성을 5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범세계성, 세계 시장의 동향 파악과 적응하는 관리를 우리는 범세계성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특별한 계획성, 국제기업 환경의 수시 변화에 대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동성, 현지 사정에 적극 대응하는 탄력적인 경영, 그 기동성, 능동성,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회 포착에 능동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적응성, 국제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업 관리를 위한 특성은 크게 5가지 범세계성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국제기업은 범세계성, 어떤 특별한 계획성, 국제 기업 환경 변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기동성, 현지 사정 변하게 되면 거기에 적극 대응하는 탄력적인 경영, 능동성, 적응성,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제기업의 문제점 이번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기업 조직상의 문제예요. 뭐가 있냐면 모 회사인 본사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사업 시설에 대한 조직의 문제, 또 하나는 본사와 해외 사업 시설 사이의 정보 전달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국제 기업상의 문제들이겠죠. 국내 기업이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국제 기업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국제 기업의 재무 및 회계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기업이 현지 자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재무 활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금의 조달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조달된 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또한 있고요. 또 하나 국제회계 문제. 이 국제회계 문제는요,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공인회계사 CPA가 있어요. 한국 공인회계사 CPA가 있는데 아주 유능한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다 자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국제기업이 됐어요. 한국의 유능한 공인회계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의 발휘한 실력 이상으로 발휘한다. 꽤나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각 나라마다 회계 기준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누가 그래요? 이 글로벌한 세상에 회계 기준을 통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표준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많이 시도를 해봤대요. 회계 전문가들, 전 세계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토론도 해보고 뭔가 전 세계적인 표준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회계만큼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 공인회계사, 베트남 가면 베트남 공인회계사, 미국 가면 미국 공인회계사를 따로 뽑아야 되나 봐요. 제가 뭐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1-3 국제기업화의 필요성. 그 첫 번째, 국제기업화의 목적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익과 시장을 찾아서 떠납니다. 또 하나는 힘과 이익을 찾아 떠납니다. 세 번째는 생존의 이익과 성장을 위해 떠나요. 이익과 시장을 타나 떠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시장을 찾아 떠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뻥튀기, 여러분 뻥튀기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즐겨 찾지만 여러분들은 잘 안 먹어요. 근데 뻥튀기 기계, 돌아가는 기계 뭐 많이 만드는 또 공장도 있었겠죠.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요즘 뻥튀기 기계 공장들이 아프리카로 많이 가나 봐요.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이 뻥튀기 튀기면 파편 비슷한 또 뻥튀기들이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거 주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저 역시 어렸을 때 뻥튀기, 네, 장사가 아저씨가 오시면 그 옆에서 그 파편 주워 먹는다고 보낸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뻥튀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상표 메이커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로 떠난 사례도 많이 있어요. 가면 그 나라에서는 또 먹히는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이익과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가는 거겠죠. 또 힘과 이익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힘과 이익. 뭔 말일까요? 그 중에 이제 이익과 시장도 있고 힘과 이익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생존의 이익과 성장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기업화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있겠으나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에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자동차 완성업체가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 대우인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쉐브로? 예, 그냥 대우차라고 할게요. 쌍용차도 있어요. 인구가 5천만인데 자동차가 5개사가 있어요. 그렇죠? 좁아요. 판매가 좁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시장을 떠나야 되겠죠. 근데 일본은 보게 되면 자동차가 우리가 알기로 도요타, 혼다, 닛산, 뭐 미쓰비시 한 4개 될 거예요. 근데 인구는 1억 2천. 일본은 1억 2천의 자동차 자동차 완성업체가 4개. 한국은 5천만의 자동차 완성업체가 5개. 일본도 해외로 떠나는데 당연히 한국은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이익과 시장을 찾아서, 힘과 이익을 찾아서 생존의 이익과 성장을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국제시장이 너무 좁아요.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5천만. 그래서 중국에 14억 인구를 찾아서 떠나는 것도 있겠죠. 떠나는 것이죠. 부존자원 면에서 극히 제한적이다. 지하자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부존자원, 자원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현지 시장을 통한 자원 개발을 위해서 또 국제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각종 장벽과 규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 보게 되면 국산품 애용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왜 해외 제품 씁니까? 국산품 잘 나오고 있는데 국산품 애용합시다. 그래서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경쟁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3천만 원 하는 자동차 베트남에 가게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한대요. 한국이 더 싸대요. 왜 그럴까요? 3천만 원짜리가 베트남 가게 되면 관세를 높이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우리 한국도 그랬었어요. 90년대 전후,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해외 수입차들 이와 같이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수입차는 비싸다. 그래서 못 샀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관세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다가 공장을 차리면 돼요.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나라 제품이 돼요. 그렇죠? 예, 수입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 필요성이 왜 그러냐면 각종 장벽과 규제 강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다가 공장과 기업을 차리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고요. 다국적 기업들과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들이 한국에만 몰려와요. 수비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공격이 최대의 수비.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떠나서 해외에서 싸우자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공격이 최대한 수비. 세계 각국 기업들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도 같이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다. 네, 내용들 7가지 내용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경영면에서 국제 기업화 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요인 조건, 시장의 다변화, 저렴한 현지국 인력, 이용가치의 재활용을 위해서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저렴한 현지국 인력을 위해서 저임금 국가, 인건비가 가능하면 저렴한 나라로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저렴한 현지국 인력을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용가치 재활용, 앞서 얘기했지만 뻥튀기, 뭐 여러가지 사례가 많겠으나 제가 그냥 뻥튀기만 이용할게요. 뻥튀기, 한국에서는 이미 이용가치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뻥튀기 안 먹잖아요. 근데 기계는 있고 재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 갔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뻥튀기 뻥뻥 튀기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들, 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좋아하더라 그 말입니다. TV로 봤어요. 네, 이용가치 재활용하는 것이겠죠. 생산성의 유인 조건이 있어요. 현지 시장 수요에 적응 및 적합한 제품의 생산 가능하도록 떠나는 겁니다. 재무상의 유인 조건도 있어요. 세금 등 혜택이 있겠죠. 현지 자본시장의 이용 및 수출 금융 혜택도 있어요. 뭐 중국이라든가 과거 중국, 최근에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등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그 동남아 시장 보게 되면 세금 등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뭐 이 땅 50년간 땅을 뭐 무상 임대해라. 뭐 세금은 10년간은 몇 프로, 10년 후부터는 몇 프로 이렇게 세제 혜택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을 그 유인하는 조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한국도 그렇게 했었어요. 마케팅상의 유인 조건,
효율적인 물적 유통, 판매 촉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팔려면 인천항까지 가야 되죠. 거기서 배에 실어야죠. 실컷 배 타고 뿡 가서 일주일 걸려서 베트남 도착해서 또 내려야죠. 내려서 또 트럭에 실어야죠. 거기서 또 소비지까지 또 운반을 시켜야 되겠죠. 또 운반하는 길이 또 아스팔트가 안 깔리겠으면 험난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비용도 많이 걸리죠. 그 물적 비용, 물류 비용, 유통 비용 많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베트남에다 공장을 져서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현지에서 팔아버리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1절 끝났고요. 이제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업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자회사 설립하는 게 있고, 국제기술의 제휴, 국제 컨트랙팅과 턴키 오퍼레이션, 국제 합작기업, 해외 생산, 관리계약, 국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 설립이에요. 국제화의 초보적 단계로 해외의 현지 법인인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마케팅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현지국은 물론 제3국 시장에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취급 상품은 본국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현지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해서 팔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 자회사 설립이겠죠. 이런 기능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기술의 제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기술 중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법률상 보호를 받는 국제기술이 있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제기술이 있어요. 법률상 보호받는 기술은 특허권 있고요. 실용신앙권 있고요. 상표권 있고요. 의장권 있고요. 저작권은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상표 괜찮아 인기 좋은데 코카콜라? 그러면 나도 우리 회사 하나 차릴 건데 우리 회사 이름은 코카콜라로 할 거야. 코카콜라 마크 괜찮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네. 뭐 나이키 다 알아보네. 나 우리 회사 하나 차릴 건데 회사 이름을 코카콜라로 할 거야. 제품은 나이키로 할래. 뭐 이래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노하우. 이건 참 눈에 안 보이네요. 기술 수조, 관리 계약, 산업용 임대 협약, 엔지니어링 서비스, 프랜차이즈, 공장 설비의 운영 기술 등은 법률상 보호를 받지 않는 국제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넘겨볼까요? 국제 컨트랙팅과 턴키 오퍼레이즈, 국제 컨트랙팅과 턴키 오퍼레이즈가 있어요. 그 국제 컨트랙팅은 건설 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수출, 도로, 파이프라인, 항만시설, 댐, 통신시설, 주택 등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용역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 파이프라인 도로 동아건설에서 저기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인가요? 가서 많이 했고 또 현대건설 대림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많이 건설했던 것들 댐도 건설해주고 통신시설 해주고 요즘에는 또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뭐 수도도 건설해주고 수도라는 거는 도시, 네, 그 나라의 수도를 도시를 건설해준다라고 해요. 인도네시아 그런 거, 또 지하철 공사해주는 거, 그걸 국제 컨트랙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턴키 오퍼레인즈 공장 수출이에요. 기업체가 공장이나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여 건설하고 초기 운영까지 담당하며 턴키 프로젝트를 준공해 주는 것, 턴키 오퍼레이션즈. 그냥 줄여서 턴키 많이 해요. 턴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 회사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요. 공장. 근데 처음에 땅 파는 사람, 땅 파는 거 누구한테 맡기고, 건물 짓는 거 누구한테 맡기고, 건물 지은 다음에 이제 기계 갖다 놓는 거 누구한테 맡기고, 인테리어 다른 사람 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조명 같은 거 다른 사람 맡기고, 처음에 공장 가동까지 초기에 맡기고,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기계 설치하고 인테리어 조명설 다 하고, 그렇죠? 주변 시설 다 갖추고 초기 공장이 가동되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딱 만들어 주는 거, 그걸 턴키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일괄 맡기는 거예요. 일괄. 그래서 턴키가 뭐냐? 턴 돌리다. 키 말 그대로 키. 네. 여러분들이 그 열쇠 문 열 때 키, 턴키가 뭐예요? 키를 턴한다 그 말이에요. 키를 돌린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때, 공장 지어줘 하고 맡길 때 턴키 오퍼레이션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가면서 키만 딱 돌리면 공장이 또랑 가동되게. 그래서 일괄 수주해 주는 걸 턴키 프로젝트 이렇게 불러요. 기억하시죠? 턴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냥 키만 돌리면 돌아갈 수 있게, 운영될 수 있게. 그걸 턴키 오퍼레이션 부른다 그 말입니다. 커피 한 잔 마셔요. 2-4 국제합작기업. 투자 자본을 절약하는 경우에 합작하겠죠.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 다 투자해서 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너랑 나랑 반반하자. 기업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돈은 있으나 너희 나라에 대해서 문화도 모르고 너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몰라. 너는 그쪽을 맡아줘. 너는 판매, 마케팅 이런 걸 맡아라. 그 말이겠죠. 우리가 들어가서 공장에 물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줄 테니 판매 이런 거는 홍보, 광고, 홍보, 판매, 판매 직원 이런 걸 네가 다 맡아줘라. 서로 분산시키는 경우겠죠. 현재 상대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반 능력을 활용하여 현지 특수 사정에 적응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그런 거겠죠. 내 기술과 네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 뛰어나지 않겠니? 또는 나는 돈이 있고 기계를 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물건을 만들자. 그리고 함께 팔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법률상 제약으로 현지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등등에 진출하게 되면 내가 100% 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과 합작, 그래서 중국이 51%, 한국이 49% 이렇게 합작을 맺어야 된대요.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현대 베이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건을 베이징 현대 공장을 가동하는데 지분을 보게 되면 베이징이 51%, 현대자동차가 49% 그래요. 베트남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현지인과 같이 합작을 해야 된대요. 상대국의 특혜 관계로 단독 기업보다 합작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겠죠. 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5 해외 생산 공부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과 해외 제조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해외 자원 개발 방식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자본 회임 기간이 길다. 회임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회수.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다 벌어들이는 기간이 길다 그런 얘기예요. 자원 개발인 경우에는 해외 자본의 부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 자본의 부존 상황.
해외 자원 개발에 참가 인력이나 기술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 등 해외 자본의 부존 상황,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해외 제조 활동이 전개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해외 나가서 왜 공장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주로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어요.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관세를 높이 매겨요. 한국에서 1,000원짜리인데 관세를 매기면 1,500원, 2,000원 돼버려요. 비싸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못 사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중국이나 동남아 그 나라 입장에서 자기네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는 자기네 나라 국산품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겁니다. 물적 유통비 절감 및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한국에서 동남아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려면 앞서 얘기했듯이 물류 비용과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동남아에다 공장을 차려서 만들게 되면 물류 비용, 유통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원자재, 예를 들어서 커피 가공업체를 만들면 커피 생산지잖아요. 거기서 직접 만들면 되고, 가구, 동남아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목재 생산지거든요. 거기서 직접 목재를 한국에 가져올 필요가 없죠. 거기서 가공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제3국으로 진출이 용이하고요. 현지에서 저렴한 원가로 생산해서 본국으로 역수출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제조 활동이 전개되는 이유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관리 계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운영시설을 소유하고 상대방이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관리 계약이에요. 나는 공장에서 물건만 만들 테니 너는 판매만 잘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컨소시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컨소시엄. 특정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까지 여러 기업체가 재무, 기술, 관리 능력 등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위험 감소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 컨소시엄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나는 재무나 기술 쪽은 뛰어난데 그 나라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무 담당할게. 재무 쪽 나는 투자할게. 돈 투자할게. 다른 기업은 내가 기술 있으니까 나는 기술 투자할게. 나는 광고 홍보 투자할게. 나는 판매력, 판매 쪽에 담당할게. 서로 각각의 기술을 장점을 가진 업체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국제 컨소시엄이에요. 대형 건설 및 자원 개발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각 참여 업체가 각각의 특수 부분을 나누어서 담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 컨소시엄은 아니지만 국내 컨소시엄이 했던 사례가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무선통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했었어요. 그러다가 SK가 당첨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K텔레콤에 많이 익혀져 있는 것입니다. 제3절이네요. 국제기업의 경영 전략, 국제경영의 전략적인 특성, 국제경영의 전략적인 대안, 해외시장의 진출 전략, 국제경영의 기업 전략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국제경영의 전략적인 특성, 다국적 시대의 국제경영 전략의 범위는 경영의 분권화, 직권화를 입체적으로 조화해서 볼 수 있는 것. 다국적 기업 시대의 경영 특색은 해외 시장의 환경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 뭐 맞는 얘기겠죠. 글로벌하다 보니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한국에 즉각 영향이 와요.
특히 증권시장, 미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겠죠. 자기네 나라 미국 내에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또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팔면 뭐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팔았겠죠. 그럼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같이 팔겠죠. 한국에서 있는 돈 팔아가지고 미국 자기네 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일일 생활권, 뭐 우리 금융시장은 일일 생활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 경영의 또 전략적인 특성 이어서 하는 겁니다. 분권화가 진행이 되면 모 기업의 기술력, 생산력, 경영력을 발휘하지 못해 다국지역 기업의 이점을 잃게 되어 분권화와 직권화를 요구하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국제기업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본사 직권화와 진출국 분권화 사이에 최적의 균형과 조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정치.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각 도지사 또 시장 대통령이 다 뽑아서 보냈어요.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그냥 너 도지사, 너 경기도지사, 너 충남도지사, 너 뭐 경상북도 도지사, 전라남도 도지사 이렇게 막 강원도지사 막 보냈어요. 넌 부산시장, 광주광시장 이렇게 막 보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권화겠죠. 집권화, 중앙집권화. 근데 90년대에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도지사를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뽑아요. 충청남도에 있는 주민들이 충청남도 도지사를 뽑아요. 그렇죠? 아마도 모기업과 자회사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겠죠. 충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 경영의 대안적인 전략적인 대안, 해외 시장의 진출 전략, 그 첫 번째 무역 전략입니다. 무역 전략. 기업의 국제화 전략의 관심은 수출이에요. 그렇죠? 물건 많이 파는 거겠죠. 네. 수출국과 수입국에 의한 직접 무역이 있고 또 하나는 제3국이 중간에 개입하는 간접 무역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간접 무역은 제3국의 역할에 따라서 중개 무역이냐, 삼각 무역이냐, 위탁 무역이냐 등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해외시장 진출 전략 그 첫 번째 무역 전략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역 전략에는 크게 직접 무역이 있고 간접 무역이 있고 간접 무역은 중개 무역, 삼각 무역, 위탁 무역으로 또 구분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은 앞서 살짝 보았으나 특허권이 있고요. 상표권이 있고요. 저작권이 있고요. 노하우 있고요. 기술 서비스가 있고요. 경영계약 등 무형재산이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겠죠. 스타벅스 미국에 있겠죠. 시애틀인가요?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니네 스타벅스 상표 이용할게. 그렇죠? 니네 그 만드는 제조 기술 우리가 이용할게. 너랑 똑같이 인테리어 만들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기술 등을 다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판매되는 것만큼 비례해서 갖다가 주겠죠. 돈 주고 그만큼 사오는 거니까요. 그런 겁니다. 기술 이전하는 거겠죠. 기술 이전하면서 상표 가져오는 거겠죠. 기술의 국제 교류는 기술 수준이 다른 국가의 격차를 좁혀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기술이 딸리면 선진국 기술을 사오면 되죠. 아니면 니들이 기술만 제공해라. 우리가 제조해서 우리가 판매할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선진국이 기술 개발을 독점하게 되면
선진국에 대한 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커피숍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타벅스만 다 차려버리면 다른 커피 업체는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들여오지 않는다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상표라든가 새로운 커피 만드는 제조 기술, 판매 기술들을 또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해외 건설입니다. 해외 건설 사업은 인력뿐 아니라 건설 자재, 기술, 자본, 공사 관리 등을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사업으로 복합 요소의 국제적 이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 건설이 현대 건설이 또 대림산업이 SK 건설이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회사만 가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필요한 그 건설 자재 또 가겠죠. 물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있을 걸로 판단돼요. 가져갈 것이고 한국에서 기술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한국 자본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겠죠. 공사 관리 물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노동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면 좋겠으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많이 현지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사소통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현지 그 공사 인력 중에서도 조금 간부급들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한국에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해외 직접 투자, 국제기업의 대표적인 활동 형태로 여러 생산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로 이전되는 행위. 그 다음에 5번째, 해외 자원 개발 수입. 개발된 자원이 수입된다는 점에서 수입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무형적인 능력의 해외 이전이 전제되기 때문에 생산 요소의 복합적 이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5가지 쭉 살펴봤어요.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국제 경영의 기업 전략, 네, 약자가 내려와 있네요. 그 첫 번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기업은 기존 제품과 마케팅 요소들을 그대로 해외 시장에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직면할 수 있는 거겠죠. 한국에서 있는 물건을 그대로 해갖다 팔 것이냐, 그 나라 입맛에 맞게 조금 변화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옷 업체들이 그걸 의상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류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류업체겠죠? 의류업체들. 의류업체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상해에 진출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팔던 옷 중국 상해에 가서 그대로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또 상하이에 살고 있는 또 상하이 주민들의 원하는 색상이 또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빨간색, 노란색, 단색의 색깔들, 진한 것들 많이 원하는데요. 바꿔야 되겠죠. 그 나라 주민들이, 그 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따라서 키거는 제품과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요인을 토대로 5가지 전략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제부터 그 5가지 대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의 제품과 단일의 마케팅 메시지를 적용하는 전략. 세계 어디나 똑같은 제품이고요. 똑같은 광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표준화된 제품과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시장에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본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광고로 전 세계에 내보내게 되면 참 비용 절감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사에서 만든 제품 전 세계로 보내면 되고요. 본사에서 만든 제작한 광고물 전 세계에서 똑같이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든 게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래서 예전에 보면 코카콜라 광고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펠레라는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펠레가 공을 빵빵 차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또 공을 빵빵 찬 적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화면으로 보여줘요.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옛날 화면이라 여러분들 기억 못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코카콜라는 유재석이 나오는 것 같던데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제품은 같으나 광고는 각 나라에서 니네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라. 바꾼 것 같아요. 전략 2. 커뮤니케이션을 수정한 채 동일한 제품을 모든 시장에 전략하는 거. 이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광고는 각 나라마다 알아서 만들어라. 니네 나라 말로. 네. 한국은 한국말로 한국 연예인으로 유재석으로 너희가 해라. 일본은 일본말로 일본 연예인 내서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R&D, 생산, 재고,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은 똑같은데 전 세계 판매되는 제품은 똑같은데 광고만큼은 각 나라가 따로따로 각각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인가요? 그런 거겠죠.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 전 세계 다 똑같겠죠. 한국의 삼철로 자전거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다 똑같은 자전거겠죠. 근데 광고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미국에서는 미국말로 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전략 2. 전략 3. 커뮤니케이션은 그대로 연장 적용하되 제품은 그 나라 사정에 맞게 변경하라. 이번에 이제 또 앞랑 다르죠? 광고는 전 세계 동일한 거예요. 광고는 동일한데 제품만큼은 그 나라에 맞게 너희들이 편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수질 조건에 맞도록 착색들을 수정하고 구매력이나 기술 수준에 부응하도록 유료 제품을 선진국 혹은 후진적으로 재설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유가 있고 세척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광고는 똑같은데 제품은 각각 나라에 맞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 수질에 맞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재밌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전략 4. 현지 시장의 모든 조건에 따라서 제품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두 변경하라. 각 나라마다 제품도 다 다르게 하고 각 나라마다 선전 광고도 다 다르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의류 각 나라마다 광고 다르게 하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상 디자인 다 다르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축하 카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는 말이. 그쵸? 말 다 다르게 해야 되겠죠. 또 제품도 다르게 해야 되겠죠. 한국은 한국식 축하 카드가 있겠죠. 미국은 미국식 있을 것이고 네, 한국의 생일 축하 카드 해가지고 다난 한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세배를 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예, 다른 나라랑 또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맞다 또 인사가 다 다를 테니까 그 나라 말로 해라 그런 얘기겠죠. 제품도 다르고 또 하나 뭐라고요? 선전 광고도 다르고 다르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또 있네요. 잠재 고객이 회사의 현재 제품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전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객들이 현재 제품을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해라. 네, 좋은 얘기네. 이때 유념할 사항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소유가 존재해야 된다. 100만 원 더 투자했으면 100만 원 이상 리턴이 돌아와야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은 바꾸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수동식 세탁기가 있고 저가 고단백질 식품도 있고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나라마다 광고도 다르고 제품도 다른데 또 새로 개발하고 했으면 또 개발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재무관리적인 차원, 앞에서는 마케팅적인 차원을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재무관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전략과 정책의 수립은 다국적 경영자에게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에요. 효과적인 재무정책 수립을 위해서 여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각 좌회사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집하면서 이걸 놓쳤네요. 전 시스템 관점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재무정책을 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적인 관점, 광고 홍보에 치중할 것이냐, 제품 개발에 많이 쓸 것이냐, 인력 개발에 많이 쓸 것이냐, 뭐 등등 각 시스템을 적당하게 분배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한쪽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데도 좀 투자하시고, 그렇죠? 옷 사는데, 화장하는데 옷값하고 화장품값도 적당하게 하시고, 책 사는데 적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인사관리, 국제 경영자의 채용과 관련된 세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 해외 단위를 국제 요원으로만 충원하는 것. 해외 진출했는데 삼성전자 베트남 갔는데 한국 사람으로만 다 갖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주재국에서 선발하는 것. 해외 나갔으면 그 나라에서 그 주재국에서 알아서 뽑아라. 그런 경우죠. 알아서 뽑아라. 네. 세 번째, 국적에 상관하지 않고 자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채용하는 것.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저기 아까 현대 베트남 이야기했잖아요. 현대 베이징. 베이징 가면 현대 베이징 있어요.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베이징에 있어요. 공장이. 가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현대자동차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은 홍보 요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조립 과정 공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100%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마 계약상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겠죠.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국제 경영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국적에 상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채용하는 게 옳지 않은가?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들 대안들은 모두 나름대로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을 부여하고 있겠죠. 어느 국적의 요인이 채용되느냐 하는 것은 현지국 정부의 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인사 정책이 서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다국지역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국적에 관계없이 참된 국제 경영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현대 자동차는 현대 베이징은 중국에 진출할 때 아마 처음부터 계약을 이렇게 맺었대요. 모든 생산 인력은 중국 사람이 100%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제4절 다국적 기업과 경영관리예요. 4-1 다국적 기업의 위,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특성, 다국적 기업의 구비 요건, 국제 기업의 경영관리 내용들입니다. 4절이 마지막이겠죠? 아마도 11장은 1, 2, 3, 4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4절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의, 다국적 기업이란 오호 한 페이지를 그냥 날로 먹고 지나가네요. 뭘까요?
두 개 나라 이상의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다국적 기업이래요. 다국적 기업이 뭐라고요? 두 나라 이상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으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한 개국 이상의 나라에 자사의 제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개국 이상의 나라에 자기네 회사의 제조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다. 설립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있어야 다국적 기업이다.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 다국적 기업. 전 세계적 환경과 시야에 입각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다국적 기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뭐라고요? 요 네 가지를 충족하면 다국적 기업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특징. 여러분도 이왕이면 내가 이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면 좋겠죠.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이냐? 다수의 국가에 나가 있어요. 다수의 국가에. 또 의사결정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의사결정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해외 자회사의 운영과 현지국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외 자회사 운영에 현지국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한 코카콜라 들어와 있고 BMW, 벤츠 다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직원들은 또 그 나라 현지국을 많이 채용해야 돼요. 네. 또 다국인 본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은 상이한 국적을 갖는 사람에게 의하여 분산되어 소유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갖는 주식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갖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분산되어서 소유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자질이 있고 훈련되어 있는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각 경영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요? 한국에서 파견 보내는 것도 아니고 꼭 그 나라 현지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 사람을 파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현지인 중에서 유능한 사람, 그 나라 말도 잘하고 그 나라 인맥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도 빠르면서 인맥이 많은 사람, 또 현지 공장이라든가 판매원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잘 따를 만한 사람으로 사장으로 뽑다 보니 일반적으로 현지인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경우가 아마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첫째 의사소통이겠죠. 또 문화적인 차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각화된 기업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다. 그게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선호하고 그 가고 싶은 직장 첫 번째가 구글, 네, 구글을 선호한대요. 급여도 연봉도 꽤나 높고 네, 가장 다니고 싶은 직장 구글 1순위로 꼽는다고 그래요. 근무 환경도 좋대요. 뭐 휴게실 같은 사무실 그 안에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식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잘 돼 있고 피곤하면 나와서 창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네. 휴가도 많이 주고 그래서 구글 다국적 기업이 있죠. 한국에도 아마 진출해 있지 않을까요? 거기 들어가려면 첫째가 영어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 가면 다 있을 테니까 첫 번째는 대화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영어 열심히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지 넘길까요? 다국적 기업의 구비 요건 뭘까? 오호
두 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경영하고 있다. 그래야 다국적 기업이겠죠. 다양한 국제 경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겠죠. 우리 것, 니네 것, 또 다른 나라 거 할 수 있겠죠. 해외 투자는 물리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해외 투자 기업은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다. 그러겠죠. 네. 뭐 중국에 진출했는데 한국 법인으로 하진 않겠죠. 중국 법인으로 하겠죠. 범세계 지향적인 경영층의 의사결정이다. 그러겠죠. 네. 한국식으로만 결정하지 않겠죠. 중국식, 미국식,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총 자산, 매출액, 이익, 종업원의 비율이 높다. 그러겠죠. 네.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맞을 거예요. 직원은 능력 중심으로 충원해야 된다. 뭐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겠죠. 네. 뭐 국적에 따지지 않고 네, 능력 위주로 뽑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국적급의 구비 요건들 이 정도는 살펴봤나 모르겠어요. 또 있을까요? 오, 이게 되면 다국적급이랍니다. 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구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국적 기업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국적 기업 관심 있으시면 이런 내용들 하나씩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언어겠죠. 해외 진출하고 싶으면 언어겠죠, 여러분들. 언어, 네. 국제기업의 경영관리, 첫 번째 계획관리입니다. 경영과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겠죠. 기업화의 국제화 정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능률 향상에 필요성이 필요하게 된 거겠죠. 예, 국제기업의 경영관리, 계획관리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경영과업 범위가 포괄적, 국제기업의 국제화 정도 증대할 수 있고 능률 향상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세 가지 계획관리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커피 한잔 마시죠. 이제 조직관리예요. 충원의 문제가 있고요. 갖가지 마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규모가 커지려면 종업원도 충원해야 되고 네, 해외 파견 나가야 되겠죠. 충원의 문제, 해외 파견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는 우리 자회사로 한번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요. 뭐 집사람이 안 나가려고 해요. 가족들이 안 간대요. 친구들하고 떨어지기 싫어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겠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1년에 2번 왔다 갔다 뭐 비행기 싹 가게 되면 뭐 그 사는 걸 뭐라 숙박이라고 그러나요? 숙박? 집? 아파트? 제공해 줄게. 뭐 이런 건 있겠죠. 차량과 집은 제공해 줄게.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갖가지 마찰. 각기 다른 국적,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같은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조정 활동도 필요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그동안 보고 들은 거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해요. 네, 더 넓은 거를 보기 싫어하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수시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마찰이 생기면 서로 적극적인 조정 활동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관리, 충원의 문제, 또 갖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통제관리, 아마도 오늘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관료적인 통제가 있고요. 문화적인 통제가 있는데 서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이 관료적인 통제는 추구하는 목표 행동을 명시한 규칙이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거.
문화적인 통제는 포괄적인 기업 문화에 토대를 두고 암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시를 이용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권리적인 통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고 본사로부터 긴밀한 통제를 받고 있고, 관료적인 통제겠죠. 관료적인 통제. 문화적인 통제는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대폭적인 권한과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통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통제는 관리적인 거 또는 문화적인 거.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많이 알고 가야 되는 거겠죠. 문화적인 통제.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상으로 제 11장 그 국제경영관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5장 이후부터는 인사관리 배웠죠, 마케팅 배웠죠, 생산관리 배웠죠, 재무관리 배웠죠, MIS 혁신 배웠죠, 환경관리 배웠죠. 오늘 국제경영관리까지 쭉 배웠어요. 그래서 1, 2, 3, 4절 있고 5장부터 11장까지 쫙 배웠고, 우리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레포트를 현재 대체하고 있고,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를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오늘 이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구입한 교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차시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 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휴강입니까? 이렇게 혹시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특강을 할 겁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제가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배워두면 유익한 특강을 제가 다음 주 할 거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하시고, 아마도 6월 중순경 학교와 상의해서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직접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1장부터 11장까지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셔야 돼요. 오픈북으로 제가 하기로 했는데 오픈북이라 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몇 페이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찾아서 금방 써요. 시간이 많으면 좋으나 60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문제 찾는데 5분 걸리고 10분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몇 장,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건 알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암기만 안 하고, 암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 오픈북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만 들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문제 찾는데 시간 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오늘까지 다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기말고사는 날짜는 제가 여러분께 오픈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